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 본의 아니게 K9 자주포의 홍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하지는 않았지만 자금과 무기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도 압도적인 러시아의 전력에 맞서 선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드러난 사실 한 가지는 러시아의 무기들이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또 하나의 사실도 새롭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면서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내놓으라 하던 유럽 국가들의 무기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무기 자체의 성능 문제도 있지만 유럽 국가들의 군수물자 생산 능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냉전 종식 후 군축을 감행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 개발 기술과 생산력이 저하된 현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안정된 생산 능력과 뛰어난 성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K9 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K9 자주포로 러시아의 군을 무력화시킬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대공세가 시작됐음을 시인한 건데요.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어떤 전투 지역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러시아 측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반격과 방어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대반격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지난 4일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진행 중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개시 초반 작전이 실패해 레오파르트 전차를 잃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충분한지 의심을 사긴 했지만 10일경부터는 속속 영토 수복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6일의 카호오카 댐 붕괴로 인해서 해당 지역 인근에서의 군사작전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 지역이 그대로 공세전선에 구멍이 되고 있는 점이 취약점으로 여겨지고 있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아직 진짜 주전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두세 개 여단이 500에서 750대의 기갑전력으로 한 전선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격은 그 밑준비와 교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러시아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고 전선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어 양측 모두 많은 장비 소모를 동반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이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성능 시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걸프전에는 전쟁을 생중계한다는 기존에 없었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TV 화면을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이라크군을 압살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엄청난 무기 판매 효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 무기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의 다양한 무기들이 투입되었는데요. 의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실망감을 안겨준 서방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제 전차와 자주포였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에 넘어가서 가장 먼저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독일 무기 쪽이었습니다. 독일 무기가 하도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들어가다 보니 그 중에는 레오파르트 1이나 레오파르트 2A4 같은 연식이 상당한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실전을 겪기에는 너무 오래된 물자들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우크라이나로 향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게다가 전쟁 직후부터 지적받던 문제점으로 펜저하우비츠 2000 같은 일부 무기는 부품이 너무 비싼 탓에 가동률이 바닥을 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을 겪게 되면 독일 무기가 가장 먼저 퍼지지 않을까 예측하던 사람이 많았죠. 공세 개시 직후 레오파르트 2A4가 현대적인 대전차 전투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파된 것으로 이런 예측은 맞아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가장 먼저 시한부 선고가 떨어진 것은 영국 무기 쪽이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영국 최대의 방산복합체 BAE 시스템즈는 영국이 더 이상 대구경화포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포의 핵심 부품인 포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방산시장의 동향을 보도하는 외신 셰퍼드에 따르면 챌린저2에 들어가는 55구경 120mm 강선포와 AS-90 자주포에 들어가는 39구경 155mm 곡사포의 포신을 만들던 공장이 이미 2001년에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곳의 제조 능력은 BAE가 새로 설립한 공장으로 이전되었으나 이 공장마저도 영국의 과도한 군축으로 인해 수주량이 없어 수년 전 폐쇄되고 말았죠. 전차든 자주포든 대구경 화포에 속하는 무기들은 모두 포신을 소모품으로 취급합니다. 장약의 압도적인 폭발력을 재료의 내구성만으로 견뎌내야 하는 부품이다 보니 포를 쏠 때마다 그 충격은 피로처럼 누적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포신이 방사형으로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대구경 화포는 정비 과정에서 포신을 교환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교환용 포신을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환용 포신의 비축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셰퍼드는 조만간에 영국 국내에 배치된 챌린저2나 AS-90에서 포신만 뽑아다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수명이 다한 퇴역 무기나 회생 불가능한 손상을 입은 무기로 나하는 부품의 동류 전환을 멀쩡한 무기를 가지고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셰퍼드는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장갑차, 화포, 포탄의 공급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플랫폼이 필요로 하는 교환용 포신의 공급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발목 잡힐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죠. 앞서 우크라이나의 주전력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던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의 분전과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면 8월 말에는 크림반도를 수복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유지하면서 서방이 장거리 정밀 무기를 계속 지원해준다는 조건인데요. 만약 포신과 같은 소모품의 보급이 끊긴다면 전선 유지를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정밀 무기의 경우 지원 직후부터 상당한 전과를 내고 있는 영국산 스톰섀도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지금까지도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에이테크스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이들 무기는 격추라도 되지 않는다면야 물량에서 부족함을 느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차나 자주포 같은 기갑은 아무리 한 대 한 대의 전력이 높아도 결국은 물량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셰퍼드는 이런 관점에서 서방이 아무리 많은 전차와 화포를 지원했더라도 부품의 보급이 몇 달씩 이어지는 공세에 따른 소모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셰퍼드는 이에 덧붙여서 이미 전시체제로 전환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지적하는 그들조차 유럽 국가들의 생산 능력 회복과 생산체제 전환에는 적어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이마저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재평가받는 것이 K2, K9 같은 한국의 기갑 무기 체계를 선택한 폴란드의 안목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한국 무기였다면 혹은 이번에 지원된 무기들이 한국산이었다면 이런 부품 보급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내수용으로만 4자릿수의 K9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덕분에 해외 수출후에도 현지 라이센스 생산을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생산 후 인도라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내 생산 시설의 일감을 보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래서 교환용 포신 공급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발목을 잡을 일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심지어 K9 자주포를 활용해 러시아의 해군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는 것이 한으로 남아있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의 부동항인데요.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러시아가 발트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트 함대의 모항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칼리닝그라드의 보급기지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으로 칼리닝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닝그라드에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9은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조건 파악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세자르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제압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평방미터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은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경우 이 해안포로서의 가능성이 K9 도입 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K9이 이집트에서 진행한 화력시험 당시 15km 밖에 해상에 떠있는 40평방미터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지상에서 러시아와의 화력전을 대비해 도입한 K9 자주포가 러시아의 군의 주요 항로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걸 폴란드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무기를 선택한 폴란드는 그야말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